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남자예요. 지금은 중고서점을 운영하며 고등학생이 된 쌍둥이 남매와 살고 있어요. 이혼남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오히려 이혼이 저와 아이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힘든 결혼 생활을 참고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이혼 전에 저는 그저 현실을 도피하고 책만 붙들고 사는 방관자였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 일찍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저와 제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벗어날 수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힘든 분들이 용기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1살에 결혼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때였죠.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학교 다닐 때도 친구를 별로 사귀지 못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집에 가서 책이나 보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저희 사무실 거래처 영업 담당이었어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31살 여자였죠. 처음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점심때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길에 태워준다고 하고 주말에 시간 있냐며 영화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솔직히 나쁘지 않았죠.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게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석 달쯤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보다 경험도 많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는 그녀가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넉 달쯤 사귀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그녀가 연락이 안 됐습니다. 사무실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고도 답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됐죠.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는 말에 카페로 나갔더니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21살인 제가 아빠가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확실한 거예요? 병원 3곳 다녀왔어. 그녀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엔 작은 점 같은 게 2개 있었죠. 16줄에 쌍둥이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며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황스러워. 일단 생각 좀 해보자.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고민만 했죠. 책임을 져야 하나 싶으면서도 21살에 결혼을 한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도망갈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이 절 조용히 부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거래처 김 과장한테 들었어. 임신시켰다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팀장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 나이가 30 넘었잖아. 책임져야지. 우리 회사 체면도 있고 거래처랑 관계도 있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 팀장님은 이미 그녀의 회사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신 상태였고 저를 데리고 그녀의 회사로 가셨어요. 사장실에 들어가니 그녀가 먼저 와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얘가 내 딸이야, 송 팀장. 우리 애가 임신을 했다는데.
아직 어린 친구니까 놀랐겠지만 책임은 져야지, 남자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나이가 30 넘어서 결혼 걱정했어. 아이까지 생겼으니 잘 됐네. 쌍둥이라며? 좋아, 결혼시키자.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고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예식장이 예약되고 신혼집까지 처가에서 다 준비했어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죠. 결혼식 날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늦게 결혼하잖아. 잘해줘야 해. 남자가 임신시켜 놓고 도망가려고 했다며? 그런 생각 다시는 하지 마.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 대꾸할 용기도 없었죠. 결혼식은 처가에서 다 준비했고 하객도 대부분 처가 쪽 사람들이었어요. 제 친척이라곤 부모님만 오셨죠. 신혼집도 처가에서 마련해줬어요. 당인어른 명의로 된 아파트였죠. 제 의견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첫날 밤 아내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 임신해서 몸이 무거워. 너 저쪽 방 써. 그렇게 우리는 첫날부터 각방을 썼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내 배가 불러왔어요. 쌍둥이라 그런지 배가 엄청 컸죠. 저는 뭘 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다가가려고 하면 아내는 귀찮다며 손을 내저었죠. 가만히 있어. 너가 뭘 안다고. 처가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모님과 처형이 매일 집에 와서 아내를 챙겼죠. 남자가 임신에 대해 뭘 알겠어. 가만히 있기나 해.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돼갔어요.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혼하고 4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뭘 해주려고 하면 귀찮다며 손을 내저었거든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면 더 이상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장모님과 처형이 매일같이 집에 와서 아내를 챙겼어요. 음식도 해주시고 병원도 같이 가시고 아내 옆에 딱 붙어서 돌봐주셨죠. 저는 그저 출근했다 퇴근하고 제 방에 들어가 책이나 보는 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아내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혹시나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잠겨 있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노크를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급하게 일어나 복도로 나갔더니 아내가 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여보, 어디 가요? 병원 가야 돼요. 아내가 힘들게 말했어요. 진통 와서 119 불렀어.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저를 아예 데려갈 생각이 없는 거였죠. 멍하니 서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모님이셨어요. 애 낳으러 병원 갔으니까 출근하지 말고 와.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저를 부르지도 않고 장모님께만 연락해서 병원으로 간 거였죠.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분만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산이 끝난 뒤였어요. 장모님과 처형, 장인어른께서 모두 와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장모님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왔네. 애들은 벌써 나왔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집에서 나가시길래 뒤늦게 연락받고.
장모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죠. 남자가 옆에 있어 봤자 뭘 도와줘. 우리가 다 챙겼으니까 걱정 마라. 처형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애 낳는데 남자가 뭘 안다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님이 나오셨어요. 아기 아빠시죠? 들어오세요. 병실로 들어가니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옆에 작은 침대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 작은 아기들이 자고 있었죠. 처음 본 제 아이들이었어요. 작고 빨갛고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있는 온전한 생명이었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제 아이들이구나 싶었죠. 아내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많이 아팠죠?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피곤해. 나가줄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어요. 애들 이름은 우리가 지었어. 딸은 서연이, 아들은 서준이야. 출생신고는 내가 해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제 의견은 역시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산후조리원도 처가에서 알아서 다 정하셨고 아내와 아이들은 그곳으로 갔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면회 시간에만 갈 수 있었죠. 갈 때마다 장모님이 계셨고 제가 아이를 안으려고 하면 말씀하셨어요. 서툴러서 애들 다칠라 그냥 봐만. 한 달 뒤 아내와 아이들이 집으로 왔어요. 장모님도 함께 오셔서 그대로 눌러 앉으셨죠. 당분간 내가 여기서 애들 돌봐줄 거야. 남자가 애 키우는 거 뭘 알아. 그렇게 저희 집은 장모님이 주인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장모님이 아침밥을 차려 놓으셨고 아내는 아이들만 돌봤어요. 저는 출근했다 퇴근하고 밥만 먹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였죠. 아이들을 안아보고 싶었지만 다가갈 틈이 없었어요. 장모님이나 아내가 항상 아이들 옆에 붙어 계셨거든요. 애 안는 법도 모르면서 무슨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더 이상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각방 생활은 계속됐어요. 아내와는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도 안 했죠. 애들 분유 떨어졌으니까 사와. 이 기저귀 필요하니까 돈 줘. 그런 말만 할 뿐이었어요. 밤에 아이들이 울면 아내와 장모님이 달래는 소리만 들렸고 저는 제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책을 봤어요. 점점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아내에게도 장모님에게도 심지어 제 아이들에게도 아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냉랭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지나 두 돌이 다가올 무렵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었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날이면 통장을 아내에게 건네고 제 방에서 책이나 보는 일상이 계속됐어요. 아내와는 아이들 이야기 외에는 대화가 없었고 장모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에 오셔서 아내를 도왔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받았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서연이 아빠냐고 물으며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지만 일단 만나기로 했어요. 퇴근 후 그 남자가 정한 카페로 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남자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자기가 아내랑 만나던 사람이라고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는데 결혼하고도 계속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더래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진, 호텔 앞에서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죠. 질투가 나서 미행했다고 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죠. 남자가 물었어요. 부인이면 고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전 아내였던 적 없다고, 그냥 애들 아빠로만 살았다고 말했죠.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부잖냐고 되물었지만 서류상으로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첫날부터 각방이었다고 설명했죠. 남자가 한숨을 쉬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애들도 있는데 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뭘 들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내를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있나 싶기도 했어요. 우리는 부부였지만 부부가 아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서연이와 서준이가 웃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보였죠.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들한테만 집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이들 생각에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죠. 아이들은 아빠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를 거예요. 저는 그저 집에 있는 아저씨 정도였으니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를 유심히 봤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항상 집에 있었지만 낮 시간에 뭘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장모님이 집에 오신 날이었어요. 장모님과 아내가 거실에서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또 누구 만나니? 엄마, 조용히 해요. 들려요? 괜찮아.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잖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장모님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그저 제 방에서 책을 보며 버텼죠. 언젠가는 아이들이 크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며칠을 멍하니 지냈어요.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웠죠. 저는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 동료들한테 말하기엔 너무 창피했고 친구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다가 문득 친정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났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싶었죠. 퇴근길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여러 번 울리고 나서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권태로운 목소리였죠. 왜? 무슨 일이야? 안부 인사도 없었어요.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서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부잣집 사위 됐으면서. 돈이나 좀 보내라. 엄마 살기 힘들어 죽겠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위로를 바랐던 제가 바보 같았죠. 엄마, 저 지금 진짜 힘든데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는 무슨, 너 결혼 잘했잖아. 처가 부자고 애들도 낳고 엄마한테 돈이나 보내 동생들 학비도 내야 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전부 엄마 때문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빠가 술주정뱅이 된 것도 엄마 때문이고
제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다 내 탓이지. 죽어도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애들 겨우 재웠는데 조용히 좀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내한테도 버림받고 친정 어머니한테도 버림받고 저는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몸 상태가 이상했어요. 밥을 먹어도 체한 것 같았고 머리는 계속 아팠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팀장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실수가 잦아졌죠.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현기증이 심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그래도 출근은 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생활비를 못 벌 테니까요.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넘겼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아이들과 놀고 있었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책을 봤어요. 책만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책 속의 주인공들은 힘들어도 결국 행복해지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밤을 보냈어요. 주말에는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거실로 나갔어요. 서연이와 서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애들 놀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요. 그 말에 다시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정말 투명 인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이었죠. 그렇게 책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아이들이 크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만으로요. 아이들이 4살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위, 옷 좀 사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 유치원 보낼 나이인데 그렇게 다니면 창피하잖아. 저는 그때까지 옷에 신경을 쓴 적이 없었어요. 출근할 때 입는 정장 2벌과 집에서 입는 편한 옷 몇 벌이 전부였죠. 장모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둘째랑 백화점 가. 옷 좀 사줄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주말이 됐어요. 처제가 집으로 오셨고 장모님과 함께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죠. 처제가 이것저것 옷을 골라줬어요. 양복부터 캐주얼까지 제가 입어본 적 없는 옷들이었죠. 형부, 이거 입어봐요. 형부는 키도 크고 어깨도 좋은데 옷을 왜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옷만 해도 10여 벌이 넘었어요. 구두도 새로 사주셨고 가방도 하나 골라주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위 머리도 좀 하고 피부 관리도 받아. 애들 유치원 입학하면 엄마 아빠들 다 만나게 되는데 우리 딸 창피하게 하면 안 되잖아. 다음 주에는 처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어요. 디자이너가 제 머리를 이것저것 만지더니 스타일을 바꿔줬죠. 거울을 보니 낯선 제가 있었어요. 그동안 무심하게 지냈던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처제가 옆에서 말했어요. 형부 피부과도 다녀요. 얼굴 관리 좀 받으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옷도 바뀌고 머리도 바뀌고 피부도 좋아지니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회사 동료들도 눈치를 챘죠. 야, 너 뭐 좋은 일 있어?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그냥 웃고 넘겼어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옷 바꿨네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궁금해하는 게 어색했어요. 별일 없었어요.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피부 관리 받으니까 달라지네요. 아내가 웃으며 제 팔을 살짝 쳤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징그러웠죠.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어요. 이제야 좀 봐줄만 하네요. 진작 좀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뺐어요. 저 방에 볼 일 있어서요. 서둘러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숨을 골랐죠.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왜 갑자기 저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외모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몇 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인다는 게 역겨웠어요. 그날 밤 아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돼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요즘 이상해요. 이상한 건 아내였어요. 피곤해서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먼저 잘게요. 한참 후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부터 아내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아침밥을 차려놓고 출근할 때 넥타이를 매주겠다고 하고 퇴근하면 웃으며 맞이했죠. 하지만 저는 모두 피했어요. 아침밥은 빨리 먹고 나왔고 넥타이는 제가 매겠다고 했고 퇴근하면 인사만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답답했는지 어느 날 물었어요. 왜 자꾸 피해요? 나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장모님도 눈치를 채셨는지 어느 날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사위, 우리 딸이 요즘 노력하잖아. 좀 받아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노력은 진작 했어야죠. 장모님이 뭔가 더 말씀하시려다 그냥 가셨어요.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내가 아무리 다가와도 열리지 않을 것 같았죠. 그렇게 외모는 변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6살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서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책을 읽고 있으니 옆에 앉더니 물었어요. 아빠는 왜 책이 이렇게 많아? 제 방 한쪽 벽면이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틈틈이 책을 사 모았죠. 아빠가 책을 좋아해서 그래. 서준이가 책등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말했어요. 우리 반 친구 엄마가 중고책 파는 거 봤어. 아빠도 책 팔면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쩍였어요. 중고책을 판다고? 응, 인터넷으로 파는 거래. 우리 반 친구가 자기 엄마 도와준대. 서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지만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중고책 판매 플랫폼들이 여러 개 있었고 개인도 쉽게 시작할 수 있었죠. 제 방에 있는 책들을 훑어봤어요.
한 번 읽고 꽂아둔 책들이 수백 권은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책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간단한 소개글을 썼죠.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고 글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어요. 책 표지를 깨끗하게 찍고 책 상태를 정직하게 적고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을 짧게 적어 넣었죠. 일주일쯤 지나니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3,000원짜리 책이었지만 손이 떨렸죠. 택배로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직접 뭔가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10권, 20권, 30권씩 팔리기 시작했죠. 회사에서 퇴근하면 제 방에 들어가 책을 정리했어요. 포장하고 택배 신청하고 새로운 책을 올리고요. 아내는 제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방에만 있으니 좋은 것 같았죠. 3개월쯤 지나니 수익이 제법 됐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제가 읽던 책들이 다 팔리자 동네 헌책방을 돌아다니며 책을 사왔어요. 상태 좋은 책들을 싸게 사서 조금 비싸게 파는 거였죠. 반년이 지나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게 됐어요. 제 월급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처음으로 제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아내한테 다 가지만 이 돈은 제 돈이었거든요. 은행에 제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매달 벌어들이는 돈을 그 통장에 넣었어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씩 쌓여갔죠. 1년쯤 지나니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벌게 됐어요. 당인 어른께서 주시는 생활비만큼 됐죠.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2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책을 정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누군가 제 책을 사고 제 추천글을 읽고 리뷰를 남기는 게 신기했죠. 한 번은 어떤 고객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책 속에 글 보고 샀는데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도 좋은 책 추천 부탁드려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웃었어요. 누군가 제 글을 읽고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죠. 점점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책을 정리하고 퇴근하면 포장하고 주말엔 헌책방을 돌아다녔어요. 아이들도 가끔 도와줬어요. 서연이가 책 사진 찍는 걸 도와주고 서준이가 포장 테이프를 붙여줬죠. 아빠, 이거 재미있어.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할래.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아이들과 뭔가를 함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1년 반쯤 지나니 통장에 3천만 원이 넘게 모였어요. 이 돈이면 아이들과 작은 집에서라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조금씩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앱을 깔아 전세나 월세 매물을 받고 학교 근처 집들을 알아봤어요. 아직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말하려고요. 그동안 무기력하게 살던 제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목표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조금씩 늘어가는 숫자를 보면 힘이 났거든요.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일에 더 집중하게 됐고 팀장님도 칭찬하셨죠. 요즘 뭔가 달라졌어. 얼굴도 밝아지고 저도 느꼈어요. 제 삶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요. 밤마다 책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을 위해 저는 계속 돈을 모았어요. 한 푼 한 푼이 소중했고 그 돈이 모여 저와 아이들의 미래가 될 거라고 믿었죠. 2년차가 되자 통장에 5천만 원이 모였어요. 이제 정말 독립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준비를 계속했어요. 아이들이 7살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중고책 판매로 돈을 모으고 있었고 통장에는 6천만 원 정도 쌓여 있었죠.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도 책 정리를 잠시 멈추고 나와서 함께 앉았어요. 평소에는 제 방에만 있었지만 그날은 왠지 아이들 곁에 있고 싶더라고요. 서연이와 서준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화면에는 거리 인터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문화를 다루는 내용이었죠. 리포터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연인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질문하는 형식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요. 화면에 아내가 나오고 있었어요. 낯선 남자와 팔짱을 낀 채로요.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아내는 분명 장 보러 나갔다고 했거든요. 리포터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인이냐고? 오늘 어디 가는 중이냐고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 담겼어요. 영화 보고 밥 먹으러 간다고 오늘 데이트라고 말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자가 아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요즘 이 사람이 너무 예뻐 보여서 자꾸 데이트하고 싶다고요. 그러더니 화면에서 둘이 입을 맞췄어요.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요. 제 옆에서 아이들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입을 벌린 채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연이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가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아저씨가 누구냐고, 왜 엄마랑 저러고 있냐고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랑 여행 갈 때 저 아저씨도 왔었다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서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 친구라고 했다고, 다른 아저씨들도 같이 왔었다고, 우리 숙소에 다 같이 있다가 우리 재우고 둘이 나갔다고요. 제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을 때 아내가 아이들만 데리고 여행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여행에 남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서준이도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자라고 하고 문 잠그고 나갔다고 아침에 오면 옷도 다르고 향수 냄새도 났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제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연이가 제 팔을 잡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왜 저러냐고, 엄마랑 아빠는 사이가 안 좋으냐고 물었죠. 7살짜리 아이가 할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요. 서준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자기는 아빠랑 살 거라고, 우리가 아빠 편이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아이들 앞에서 울고 말았어요.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들의 몸이 제 품에 안겨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울고 있었고 저도 울고 있었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내가 들어왔어요. 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죠. 저는 아이들을 천천히 놓고 일어나 아내를 마주봤어요. 아내는 TV가 켜져 있는 것도 우리가 울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웃으며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TV 봤다고요.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무슨 TV냐고 되물었지만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거리 인터뷰라고 남자랑 나온 거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급하게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이들이 다 봤다고, 아이들이 여행 때도 남자들 봤다고 한다고요. 아내가 아이들을 쳐다봤어요. 서연이와 서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소파 쿠션을 꼭 쥐고 있었죠. 아내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끝이라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당황해서 뭐라고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잠갔죠. 아이들을 침대에 앉히고 물을 갖다 줬어요. 둘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제 침대에서 잠들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어요. 만나 뵙고 싶다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인어른은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그곳으로 향했죠. 장인어른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아마 아내한테 어제 일을 들으신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장인어른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우리 딸이 울면서 전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TV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나온 걸 봤다고 아이들도 함께 봤다고요. 장인어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여행 때도 남자들을 봤다고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요. 장인어른이 탁자를 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죠.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어요. 애들도 다신 못 본다고 법적으로 막을 거라고 협박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상처받았다고 애들이 엄마 싫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TV 보고 울었다고 여행 때 본 남자들 이야기하면서 혼란스러워 한다고요. 장인어른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바라지 않겠다고 아이들 양육권만 달라고요. 장인어른이 코웃음을 치셨어요. 양육권을 왜 남자한테 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가버리셨죠. 그날 저녁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장모님이 집으로 오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셨어요. 할머니랑 살자고 엄마 아빠 없어도 할머니가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연이가 장모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할머니 사랑하지만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할머니는 자주 찾아갈게요 라고 말했어요. 서준이도 거들었어요. 멀리 이사 안 간대요. 학교도 안 옮긴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대요.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죠. 장모님이 절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애들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비난하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결정이었으니까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가 방에서 나왔어요. 며칠 동안 방에만 있었는데 그날은 나와서 제 앞에 섰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외로워서 그랬다고, 당신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서 그랬다고 말했죠. 제가 변한 다음부터는 다른 남자들 안 만났다고 정말이라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났다고, 아이들이 봤다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서연이와 서준이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아빠가 지켜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처가 식구들이 돌아가며 집에 찾아왔어요. 처형이 와서 형부를 설득했어요. 언니가 잘못했지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참아달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여러 번 참았다고 이제는 못 참겠다고 대답했어요. 장인어른도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회유였죠. 집도 드릴 테니 조용히 넘어가자고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이혼이라고 아이들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매일 누군가 찾아와서 설득하고 협박하고 회유했죠. 하지만 저와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내는 매일 밤 제 방문 앞에서 울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빌었죠.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으니까요. 2주일쯤 지났을까요? 당인어른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정식으로 재판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준비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상담을 받았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외도 증거가 있고 아이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남자가 보내준 사진들을 모두 출력했어요. 아이들 진술도 준비했죠.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저와 아이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싸움이요. 재판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변호사님이 여러 증거들을 모으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가 보내준 사진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장소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제3자의 증언이 있으면 더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장모님이 집에 계실 때 청소를 도와주시던 도우미 아주머니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집안 청소를 해주셨던 분인데 낮 시간에 집에 계셨으니 뭔가 보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드렸어요. 아주머니는 제 전화를 받고 한숨부터 쉬셨어요. 이미 동네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낮에 집에 남자들이 온 적이 있었냐고, 이상한 점을 본 적이 있냐고요. 아주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무겁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 번 봤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소하러 갔는데 낯선 남자가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사모님은 친구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남자 눈빛이나 행동이 그냥 친구 사이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죠. 한 번은 침실을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침대 옆에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대요. 양말도 벗어져 있었고 넥타이도 소파에 걸쳐져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확신했다고, 사모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재판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아주머니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장인어른과 장모님, 아내와 그쪽 변호사가 이미 앉아 계셨어요. 아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키워야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아버지는 경제력은 있지만 지금까지 양육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죠. 저희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반박하셨어요. 양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아내는 양육 중에도 외도를 지속했다고 지적하셨죠. 그리고 증거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아내가 여러 남자들과 찍은 사진, 호텔 앞에서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들이었죠. 재판장님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시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두 번째 재판 때 도우미 아주머니가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평소 말씀이 많으신 분인데 그날은 긴장하셔서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하지만 또박또박 증언하셨어요. 사모님이 낮 시간에 남자들을 자주 데려왔다고. 처음에는 한 남자였는데 나중에는 다른 남자들도 왔다고 말씀하셨죠. 청소하러 갔을 때 침실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었고 거실에서 남자와 단둘이 와인을 마시고 있는 모습도 봤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오전에 갔는데 남자가 샤워 가운을 입고 나오는 걸 봤다고. 너무 놀라서 그날은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수첩을 꺼내셨어요. 날짜별로 적어둔 기록이 있었는데 남자가 왔던 날과 시간, 특이사항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죠. 재판장님이 그 수첩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세 번째 재판 때는 아이들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어요. 재판장님이 서연이와 서준이를 별도 공간으로 불러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참 더디게 가더라고요. 30분쯤 지나서 아이들이 나왔는데 둘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재판장님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아주 명확하게 밝혔다고. 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행 때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런 일을 어린 나이에 목격하고 감당해야 했던 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재판 날이었어요.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피고의 외도가 명백히 인정되며 다수의 증거와 증인을 통해 입증됐다고.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이를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인 아버지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부여한다고 선언하셨죠. 재산 분할도 인정됐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벌어온 수입의 절반과 살던 집의 지분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으로 확정됐고 아내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죠. 당인 어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소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항소해봤자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오히려 아이들만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항소는 진행됐지만 2주일 만에 기각됐어요. 이혼이 최종 확정된 거였죠. 저는 바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살던 아파트는 장인어른 명의였지만 재산 분할로 제 몫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아이들 학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방 2개짜리였는데 아이들 방 하나, 제 방 하나로 쓰기 딱 좋았죠. 이사하는 날 아이들이 신나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자기들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게 좋았나 봐요. 짐을 옮기면서 그동안 모아뒀던 책들도 함께 가져왔어요. 중고책 판매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열어볼 생각이 있었거든요. 오피스텔 1층에 작은 상가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임대료가 저렴해서 계약하고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했죠.
서가를 놓고 책상 몇 개 두고 간단한 음료를 팔 수 있게 커피 머신도 하나 놨어요. 작지만 아늑한 중고 서점이 완성됐죠. 책과 사람이라고 간판을 달았어요. 아이들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개업한 날 서연이와 서준이가 손님 첫 번째로 와서 책을 한 권씩 샀어요. 물론 제가 준 돈으로요. 점점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됐고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니 수입도 괜찮았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새 서연이와 서준이가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서점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처음에는 중고책만 팔았는데 단골 손님들이 늘면서 새 책도 조금씩 들여놓게 됐죠. 온라인몰도 계속 운영했어요.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나면 주문 들어온 책들을 포장하고 새로운 책 소개글을 쓰는 게 제 일상이 됐어요.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한 달에 2번씩 책 모임을 열었어요. 같은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 주로 오셨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부터 젊은 직장인들까지 다양했어요. 모두들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받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죠. 1년에 몇 번은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출판사 신인 작가님들을 모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유명한 작가님들도 오시게 됐어요. 서점 안쪽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무대를 만들고 의자를 20개 정도 놓으면 딱 맞았어요.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에서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사인 받는 시간들이 참 좋았죠. 아이들도 가끔 서점 일을 도와줬어요. 주말이면 서연이가 계산대를 봐주고 서준이가 책 정리를 해줬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둘 다 바빠졌지만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손님들한테 책 추천도 해주고 그랬죠. 손님들이 아이들을 참 예뻐해 주셨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은 서연이를 보면 자기 손녀 같다며 군것질거리를 사다 주시기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을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었고 거기에 아내가 주는 양육비 140만 원까지 합하면 넉넉하게 살 수 있었죠. 물론 아내와는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양육비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들어왔고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내를 만나러 갔어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어색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가끔 아이들을 보러 오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약이었는지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함께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연이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밝더라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그 말에 손을 멈추고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아빠가 진짜 행복해 보여서 나도 덩달아 행복한 것 같아. 예전에는 아빠가 항상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웃는 얼굴이 많아졌잖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저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가요? 서준이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반 애들한테 우리 아빠 멋있다고 자랑했어. 서점도 운영하시고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던데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너희 둘 다. 아빠도 너희들 때문에 행복해. 그날 밤 3명이서 서점 문 닫고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웃었죠.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행복이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제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걱정되는 일들도 생기죠. 하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거나 투명 인간처럼 살지는 않아요. 제 삶을 제가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고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서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돌이켜보면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저와 아이들이 진짜 삶을 시작한 순간이었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힘든 결혼 생활을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래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진짜 감정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저처럼 답답하게 참기만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변화를 선택하시길 바래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고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용기를 낸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